가라노초 이 새끼야, 넌 그러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욱입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끝났죠.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나름의 상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로파가 끝나고 그 사이에 많은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멸망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전부 얻거나 전부 잃거나 이런 경기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경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를 제가 이제까지 역대급 봤던 결승전 중에 역대 최악의 결승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경기의 수치적인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점유율은 맨유가 73%, 토트넘이 27%를 기록했고요. 슈팅은 맨유가 16개의 슈팅 중 6개를 유효슛으로 기록했고 토트넘은 3개의 슛 중에 1개의 유슛으로 연결했습니다. 바로 그 1개의 슛이 골이 되고 말았죠. 패스 기록을 보겠습니다. 패스는 맨유가 514개를 시도해서 433개, 84.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토트넘은 184개의 패스 중에 112개 정도만 성공을 시키면서 60.8%라는 좋지 않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패스 숫자를 보면 맨유가 13개의 키패스가 있었던 반면 토트넘은 키패스가 0개입니다. 그에 비해 선방 개수를 보면 맨유는 선방이 0개, 그리고 토트넘은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비카리오가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또 반더벤은 맨유만 만나면 대활약을 하네요. 네, 반더벤도 골이랑 다름없었던 슛을 블락해내면서 토트넘을 구해냈습니다. 네, 파울은 맨유가 10개를 기록할 동안 토트넘이 2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경기가 피지컬적으로 치열했던 경기로는 보여집니다. 네, 경고는 맨유 4개, 토트넘 3개를 기록했고요. 이런 수치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상 맨유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공격 지표, 경기력 지표에서 맨유가 압도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특히 제가 여기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점유율과 키패스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일반 원사이디드한 경기라고 해도 6대4 정도로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대3이 넘는 점유율을 맨유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키패스를 13개나 기록했음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맨유 팬으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맨유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맨유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그래도 잡을만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면 안티풋볼 이런 얘기를 했어도 축구는 결과 싸움이잖아요. 골 싸움입니다. 결승전을 풀타임을 봤을 때 경기 컨셉이 명확해 보인다라고 한 팀은 토트넘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평소 아모린 감독의 3백 기반의 축구에서 강점으로 보였던 어떤 측면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았고, 토트넘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중원 삭제 축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비진에서 공을 따내고 나서 중원을 최대한 간결하게 거친 후에 측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간 후에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게 크로스가 헤딩을 따기 위한 높이의 크로스가 아니라 거의 슛과 다름없는 세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의 센 크로스를 운전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맨유 수비진들이 이 크로스에 좀 고전을 했는데 결국엔 이 크로스로 인해서 루크쇼의 실책이 나와 그것을 바로 브레넌 존슨이 마무리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게 토트넘이 그날 보여주려고 했던 축구입니다. 맨유는 그 전에 리그에서 루크쇼라든가 여타 선수들을 리그에 계속 출전시키면서 몸 상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고, 그거에 반면에 토트넘은 로메로라든가 반더벤이라든가 주전 수비진들을 리그에선 최대한 아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유로파 결승만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맨유와 토트넘이 좀 달랐고, 그 준비 끝에 나온 결과가 토트넘이 조금 더 컨셉이 확실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유의 문제점을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저는 에이스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맨유의 경기력적인 에이스는 두 선수로 보이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아마드 선수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탈압박 혹은 간결한 패스플레이, 창의적인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맨유의 공격을 좀 이끌었다면, 아마드는 약간 아이솔레이션 전략에서 오른쪽 윙어 혹은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해서 본인이 가진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측면을 허무는
이런 장점을 발휘해왔던 두 선수인데요. 이날 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날 거의 올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치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유로파 리그에서 7개의 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본인이 가진 장점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54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중 24개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근데 이거는 안정적인 패스보다는 창의적인 패스를 해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요. 아마드 선수도 이거는 토트넘이 좀 준비를 잘해왔던 것 같은데 토트넘이 아마드가 공을 잡으면 무조건 2명씩 붙었거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공을 잡는 순간 사방에서 한 3명 정도의 토트넘 선수들이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안정적인 패스를 하기에도 각이 안 나오고 탈압박을 하기에도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도전적인 패스는 더구나도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두 에이스가 꽁꽁 묶였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원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화가 좀 치밀어 오르는데 여전한 공격진들의 부진입니다. 호일룬 선수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맨유 팬으로서 맨유에 소속된 선수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부진이 거듭되면 팬으로서 좀 보기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호일룬 선수 이 경기에서도 약 70분 가까이 뛰었던 것 같은데 15개의 터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로메로랑 반더벤이 리그의 탑급 센터백 듀오잖아요. 호일룬이 너무 쉬워 보였어요. 엄청 열심히 안 해도 막히는 듯한 느낌? 좀 여유롭게 해도 막히는?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거든요. 차라리 지르크이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고 나서 약 20분간 맨유가 파이널 서드에서 공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지르크이 선수 특유의 링크업 플레이가 발휘되면서 맨유의 소유권이 유지되면서 유효한 슈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호일룬 선수의 설 자리를 더욱더 잃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아모린 감독을 이제까지 지지를 해왔습니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저도 좀 물음표가 붙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이유를 아무림의 명장병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예전에 과르디올라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잘 가놓고 결승에서 한 번도 안 써봤던 시스템을 가동해서 챔피언스리그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모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루크쇼 선수와 마운트 선수의 선발 기용이었습니다. 물론 루크쇼 선수와 마운트 선수가 이전 리그에서 부상 회복 이후에 경기 시간을 보장받고 출전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 결승전을 위해서 두 선수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마운트 선수는 경기 출전하는 시간 내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루크쇼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점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실책을 거뒀죠. 한 가지 항변을 하자면 루크쇼 선수가 의도치 않게 공이 우당탕 하면서 루크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그게 의도치 않게 브레넌 존슨 앞에 떨어지는 불운도 있었지만 어쨌든 루크 선수의 책임은 피해갈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 이게 저는 명장병에 더 비중을 갖고 가는 이유인데요.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평소 아모린 감독이 교체 카드를 그래도 60분 때 많이 썼었거든요.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운 감독이 아니었는데 이날 경기는 전반 42분에 이미 실점을 하고 나서 후반전을 들어갈 때까지도 일단 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전반 끝나고 마운트 나오겠는데 적어도 마운트는 나오겠다, 가르나초 투입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60분까지 기다렸어요. 교체하겠지? 근데 60분에도 교체를 안 해요. 그래서 60분이 훌쩍 지나서 70분이 넘어서야 첫 교체를 합니다. 71분에 가르나치와 지르크지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 두 선수가 나오고 나서 경기가 확 살아났어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71분에 교체를 했으니까 추가 시간까지 다 해도 25분? 정도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밖에 맨유가 공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시간대에 맨유가 주도권을 다 갖고 왔거든요.
이게 10분이라도 좀 빨리 투입돼서 이런 모습이 좀 더 일찍 연출됐으면 조금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두 번째 교체 카드도 보면 85분에 달롯 선수를 넣었고요. 90분이 돼서야 마이누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 타이밍 좀 늦었거든요. 만약에 맨유가 조금 더 긴 시간을 공략해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토트넘은 사실상 말린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토트넘은 수비적인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골 먹혔으면 공격 전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연장까지 갔다? 그럼 맨유가 계속 두들겼을 겁니다. 맨유가 이런 토트넘의 약점을 결국엔 자기가 활용하지 못했던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이 교체 시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후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가르나초 선수의 논란의 SNS 저격입니다. 가르나초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유로파 결승전까지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고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는 20분 정도밖에 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름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겠다. 이런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나갈 각오를 하고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가르나초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테나 감독 시절에도 테나 감독 비판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됐었죠.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교체 당한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SNS에 게시물 올렸다가 아모린 감독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가르나초도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선수단 전체에게 전역을 대접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SNS에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봐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욕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는데 가라노초 이 새끼야 넌 그러면 안 돼.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전혀 없이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감독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쩌면 팬들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선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정말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르나초는 경기 끝나고도 바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BBC 피셜 아모림 감독이 선수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고 가르나초에게 올 여름에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모림 감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선수는 내쳐야 돼요. 네가 뭐 호날두라도 돼? 근데 호날두도 저 정도는 안 해요. 근데 가르나초는 정말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보여줬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가르나초 동생 새끼까지 SNS 저격을 해요. 가르나초 동생 이름까지 알게 됐어. 로베르토 가르나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동생까지 뭐라고 하냐면 형의 교체 출전 20분이 너무 억울했는지 19분 정도만 뛰고 버스 아래로 던져진 골 뭐 이딴 글을 올리고 있어요. 형제가 아주 쌍으로 지랄이구나. 이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맨유 구단의 수치로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조금 의미심장한 멘트를 했는데요. 가르나초만큼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한 멘트는 아니에요. 결승전에서 진 실망감을 많이 표현을 했고 구단이 재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나를 판매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조금 체념조가 섞인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 인터뷰는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올 시즌의 주장으로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지금 몇 년 동안 맨유에서 꿋꿋이 남아서 자기의 전성기를 맨유에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 멘트는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할 수 있는 멘트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이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단이 그런 선택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조금 수동적이면서 체념적인 인터뷰, 좀 슬픈 인터뷰를 좀 했고요. 현재 사우디의 알힐랄과 링크가 좀 강하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이적료를 보면 1억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약 1,800억 정도 되는 이적료가 언급이 되고 있고 이 1억 파운드가 맨유가 혹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전 편에서 그랬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를 가기만 해도 1억 파운드 정도가 벌린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왠지 사우디가 노린 것 같은데 니네 지금 1억 파운드 잃었지?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좀 구단으로서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주변 흘러가는 분위기나 직감적으로 알겠죠. 내가 차라리 맨유를 위해서 팔려가 주는 게 맨유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팀의 주축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고 근데 지금 맨유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판다. 이러면 어떤 선수가 맨유라는 구단에 신뢰를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런 멘트와 이적설은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린 감독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모린 감독이 경기 끝나고 직후 만약에 구단이 올 시즌 성적과 유로파 우승을 실패했던 거를 책임을 물어서 자기를 경질하겠다고 하면 난 위약금을 받지 않고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맨유가 나가라고 하면 위약금이 사실 엄청 많을 거예요. 계약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위약금을 받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러 이러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감당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경기 직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아모린 감독은 잔류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모린 감독도 남을 거라는 암시를 많이 줬고, 어쨌든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스쿼드 운용에 대해서 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 소위 말해서 좀 스쿼드를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죠. 사실상 내년에 맨유가 치르는 대회는 리그와 FA컵과 EFL컵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 치르기에는 선수단을 굳이 더 확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단을 조금 효율적으로 꾸려서 내년 시즌을 잘 운영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 25, 26 시즌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선수단 개편이 있겠죠. 지금도 개편을 계속 아모린 감독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나초도 바로 내치기로 했잖아요. 이런 선수단 기강과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들을 내쳐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전술에 잘 맞는 선수들을 효율적이게 잘 영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급 체계도 좀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맨유의 주급 체계가 너무 무너져 있잖아요. EPL 내에서 굉장히 많은 상위권의 주급을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주급에 비해 성적이 비례하지 않으니 이거는 주급체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망주를 발굴해야 됩니다. 아모린 감독이 잘하는 게 유망주 발굴이거든요. 스포르팅에서도 유망주 발굴을 통해서 주전급으로 많이 올렸어요. 뭐 이나시우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유망주에서 발탁돼서 스포르팅의 핵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맨유에서도 올 시즌 부임을 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망주들을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프레드릭슨 선수라든가 아마스 선수라든가 헤븐 선수, 그리고 치도오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망주 풀을 대비시키고 적응을 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도 조금 더 진취적인 자세로 유망주들을 좀 키워서 이 선수들이 결국엔 주전급 스쿼드에 포함이 되어야 큰 이적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핵심적인 과제로 꼽히고요. 제일 중요한 전술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왕 리그 위주로 치를 거 조금 더 경기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막 두세 개 있을 거 한두 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훈련 시간과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럼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거를 심기에 더 좋은 시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을 잘 활용해서 3백을 잘 이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다음 시즌인 26-27 시즌에는 다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모린 감독이 유로파 결승전에서 조금 명장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모린 감독도 스스로도 아마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복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지나간 일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그거를 후회하면 안 되겠지만, 지나간 실수들을 잘 복귀해서 현재에 활용한다면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모린 감독이 그 결승전의 교훈을 통해서 더 좋은 감독으로 성장하길 바래요. 아직 굉장히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3백 외에도 4백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혹은 3백에서 좀 다른 시스템, 제가 계속 얘기한 352 시스템이라든가 투톱을 활용하는 이런 공격 전개 같은 것도 다음 시즌엔 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구단은 이런 아모린 감독에게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무너진 팀을 다시 올리는 거는, 재건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도 시간을 충분히 줘서 EPL 내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장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명장을 믿어줘야 되는 주변 환경, 구단의 환경이라든가 팬들의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린 감독이 스스로를 계속 알을 깨고 나와서 스스로 증명을 해나가면서 맨유라는 구단이 다시 과거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다음 시즌부터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구독자분들, 맨유 팬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저 역시도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실 뭐 맨유가 한두 시즌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못했고 그 기간을 많이 버텨왔잖아요. 조금 더 어렵겠지만 두세 시즌 정도는 더 이제까지 우리가 10년 가까이 믿어줬던 것처럼 두세 시즌은 그렇게 보면 짧잖아요. 더 믿어줍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전 해요. 이전에 워낙 영광의 시대를 보냈던 구단이잖아요. 그 영광의 시대가 무너졌으면 얼마나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떨어지는 건 쉬어도 다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봐도.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맨유 팬분들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모린 감독의 맨유를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유로파 흑폭풍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 시청,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